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시급한 각종 경제 현안들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왕구업계의 대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게 부모는 물론 조부모까지 지갑을 여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덕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개발엔 열중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이 서툰 노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소형 해치백 차량 클리오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엠블럼에는 르노 삼성 대신 르노의 로고만 달려 르노 삼성이 삼성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원장 양한나입니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서 시급한 우리 경제 현안들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부탁도 드리고 또 그런 자리이고. 이에 정 국회의장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국회를 빼놓으시면 잘 해놓으시고도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영표 위원장은 경험도 많고 또 과거에도 역할을 많이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신껏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도 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로 노사정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에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여야 정쟁으로 전국이 꽉 막혀 있습니다.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처리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월이 되면 국회의장이 바뀌고 각 상임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새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개점 휴업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주요 경제 현안이 이뿐만이 아니라 더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잠자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다음 달 말로 임박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물론 새로운 최저임금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회의를 한 이후 한 번도 후속 일정이 없었습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 전반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일정이 잡힌 게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데 6.13 지방선거까지 앞두며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경제 현안들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표류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이맘때가 되면 왕구어깨는 대목을 노립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른바 할마, 할빠들이 늘어나면서 그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동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장난감 거리. 장난감을 사러 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대신하는 조부모, 이른바 할마 할빠들입니다. 장난감 가게에는 왜 오신 거세요? 손주, 손녀 장난감 사러 왔어요. 손녀, 손주랑 네,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네 많죠. 아침서부터 저녁에 한 밤 8시 되면은 가니까. 실제로 손주를 위해 지갑을 여는 조부모, 외조부모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판매업체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앞둔 4월 한 달 동안 5, 60대 장난감 구매량은 3년 전과 비교해 48%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구매 신장률이 7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5, 60대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구매 비중 또한 3년 새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반면 40대 고객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어린이날 주 소비층을 이뤘던 20, 30대는 14% 감소했습니다. 판매를 해보니까요, 좀 장난감 사시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많이 장난감을 사주는 걸 봤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유통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A4캣, 즉 한 아이에게 부모는 물론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등 8명이 지갑을 여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완구업계는 할마 할빠들의 늘어난 씀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날 손자 손녀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조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영향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장난감 시장에서 이러한 분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 문화가 바뀌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한 완구업계의 풍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동현입니다. 시중은행은 요즘 모바일 뱅킹 서비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 창구를 찾는 대신 휴대폰으로 편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휴대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나이 든 분들은 이런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당연히 이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할 텐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이 든 분이 모바일 뱅킹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국민신한농협은행은 전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모바일 화면을 직접 보면서 상담해주는 게 아니어서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 영업점에 직접 와서 안내를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또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죄송합니다만 영업점을 조금 내방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신다거나 은행 점포를 찾지 않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모바일 뱅킹인데 모바일 뱅킹을 하고 싶으면 은행 점포를 찾아오라니 앞뒤가 뒤바뀐 격입니다. 하나은행은 5개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화면을 함께 보며 상담해주는 모바일 뱅킹 원격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는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제가 했을 때도 4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은행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 모바일 뱅킹 능력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서비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나이 든 분에게 모바일 뱅킹 이용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핀테크가 미래라고 말만 내세우기에 앞서 IT 기술 취약계층과 함께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부터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 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소형 해치백 차량 클리오를 선보였습니다. 이달 중순 국내 출시 예정인 이 차엔 르노 삼성의 엠블럼 대신 르노의 엠블럼이 달렸습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삼성 지우개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창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른 목골 엠블럼을 단 소형 해치백 차량 클리오가 공개됐습니다. 이 차는 르노 삼성 로고를 빼고 르노의 엠블럼을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홍보 문구도 대한민국 첫 번째 르노, 120년간 달려온 르노의 열정 등입니다.
르노 엠블럼이 달린 첫 차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는 지난해 국내 출시한 전기차 트위지입니다. 다만 이 차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추첨으로 구입 가능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르노 삼성 관계자는 트위지는 지난해 700대가량 판매됐다면서 클리오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차로 소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리오에 르노 엠블럼이 달리자 르노 삼성차가 브랜드에서 삼성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르노 삼성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르노 인지도가 높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인지도가 떨어진다면서 지방에선 아직도 삼성차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브랜드에서 삼성을 떼기엔 시기상조란 뜻입니다. 이 관계자는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는 르노 삼성 엠블럼을 쓰고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하는 차는 르노 엠블럼을 쓰기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SM 시리즈와 QM6 등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이번에 출시한 클리오는 터키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브랜드 사용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엔 삼성 로고를 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당시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했습니다. 르노그룹은 인수 과정에서 삼성 브랜드 사용을 위해 삼성그룹의 지분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르노 삼성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르노그룹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르노그룹 BV가 7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카드 19.9%, 우리사주조합 0.2% 등입니다. 사업 보고서 상표 사용 계약 항목엔 제품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2016년 기준 삼성카드의 매출액의 0.8%인 500억 원가량의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 삼성 브랜드는 10년마다 재계약해 오는 2020년 7월 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마친 삼성전자의 주식 거래가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액면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27일보다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이 된 첫날 53,0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2.08% 하락한 51,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6,545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기관이 5,906억 원어치, 외국인이 53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간의 균형이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15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1년간 삼성전자의 일평균 거래량은 25만 주였지만 지난달 27일에는 60만 주를 넘었고 오늘은 3,941만 5천 주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이 같은 뜨거운 관심과는 달리 삼성전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액면 분할로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액면 분할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한타증권은 액면 분할은 단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계기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며 삼성전자의 저평가 이유 중 하나가 낮은 유동성이었는데 액면 분할로 이 문제가 해결돼 우리 증시의 대표주로 재평가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전임 원장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한 금융감독원의 신임 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개공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윤 내정자는 개혁 성향에 안정성까지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석헌 내정자는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림대와 숭실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금융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민간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하게 권고하는 등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과 달리 특유의 온화함과 원만한 성격에 적이 없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로써 최영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3번 연속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금감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2차례 연속 전임 원장들이 불명예 낙마하면서 특히 관심을 끈 이번 인사에서 윤석헌 위원장이 내정된 건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 임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감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은 가운데 윤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자라면 하루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근 경영계에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 노동계선 어불성설이다라며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방정식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우선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근로자라면 누구나 아셔야 하는 수당의 개념 중에 하나지만 애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많을 겁니다. 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면요, 한 주에 근로자가 15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이고요,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미지급금을 사업주에게 지급받고 나서 사용자와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 위반 시에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5월 29일부터는 벌금이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때를 기준으로 3년 이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 개념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 또 말아야 한다, 이렇게 업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두고 주휴수당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휴수당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한국과 대만, 터키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주요국 중에서는 그나마 터키나 대만 정도가 있고 다른 나라는 법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큰데 심지어 산입 범위가 좁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 그게 방점이거든요.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시급 7530원인데 근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9045원이고 네, 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을 꼭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불성설이다, 꼼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저희는 일단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다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 복리후생 성격으로 나오는 일체의 금품들이 있잖아요. 식사비라든지 운전비라든지 그런 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포함이 되는 게 맞긴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 1만 원 3년 내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도 당시 기준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도 아니었고 산입범위 정기상여금이나 숙대, 숙박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경우에 인상 효과가 없다고 봐야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이 노사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중 25명의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새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더뎌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현재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현재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국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산입범위 확대가 국회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국회로 공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현재 장기화 파행 중입니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렇다 할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제가 이를 담당하는 환노위 위원들과 통화를 직접 해보면서 어떤 입장인지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선 여야 할 것 없이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입니다. 반면 식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주휴수당을 놓고는 어디까지 어떻게 포함할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태인데요. 국회가 지금 현재 멈춰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실제 관련 소위는 딱 한 번 열렸고요. 이때도 공청회부터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공청회가 2번 열렸는데 공청회 역시나 서로 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습니다. 정기상여금에 이어 이번에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이렇다 할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과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청와대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수서고속철 운영사인 SR 이승호 사장이 최근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SR의 수장으로서 코레일과 통합에 반대하다 국토부의 권유를 받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 사장이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이 맞다며 이 사장이 전 정부 때 임명된 인사여서 새로운 정부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의 표명에 대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다 정부와 마찰을 빚고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22개 생명보험 회사가 변액보험 펀드 주치 제도를 본격 운영해 변액보험 가입자는 펀드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로 운용하고 펀드 실적에 따라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달라지는 만큼 경기 상황에 따라 펀드를 바꾸거나 자산의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각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와 상담하면 최초 설정된 펀드의 자산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의 투자 성향을 진단받고 이에 맞게 투자 가능한 펀드 정보도 제공받습니다. 변액보험 펀드 정보나 시황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도 받고 자산 배분 전략 등 심화 상담이 필요할 때는 콜백 서비스 등을 통해 변액보험 특별계정 담당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와의 상담은 개별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면 되며 콜센터의 번호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가 우리 국민 6명의 북한 내 억류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환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이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이라며 억류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조 전 전무 측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 대진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축적되며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대진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소비자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국가공인기관에 조사를 의뢰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